제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응급실 복도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던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중환자실 수술 동의서에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하는데 41살 아들놈은 집에서 제 카드로 족발을 시켜 먹고 있더군요. 연금 200만원에 현금 1억 5천만원.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돈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대전 둔산동 신축 아파트에서 대전역 근처 낡은 오피스텔로 쫓겨나기까지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노후 통장에 기적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은빛톡톡 채널에서 그 기막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공기업 본사 정문을 마지막으로 나서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32년간 몸담았던 직장이었습니다. 사원으로 들어가 과장급까지 올라갔죠. 화려하진 않았지만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한 번도 꾀병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내 영희와 함께 은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과 평생 모은 저축 7천만 원을 합치니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 통장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 이제 아무 걱정 없어. 대전 둔산동 신축 아파트 3억 5천만 원짜리. 대출 한 푼 없이 우리 명의로 된 그 집. 거기에 매달 들어올 연금까지 합치면 제 노후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받는 국민연금은 월 135만 원, 아내가 시간제로 일하며 부어온 연금이 65만 원. 합쳐서 월 200만 원이었습니다. 집이 있고 예금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그래도 전혀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만큼 일궈냈다는 자부심이 더 컸으니까요. 여러분, 퇴직하고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볼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돈이면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을 거라 믿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요. 금은 다름 아닌 우리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41살 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명예퇴직을 당하고 빈손으로 대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잠깐 쉬다 가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아들은 방에만 틀어박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민수야, 앞으로 뭐 할 거니?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아빠, 저도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내 자식이 방황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아내 영희는 그런 아들을 보며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저렇게 두면 어떡해? 뭐라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으니 뭐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은퇴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저를 거실로 불러내더군요.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빠, 제가 사업 하나 해보려고 해요. 온라인 쇼핑몰이요. 요즘 대세잖아요. 초기 자금만 있으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사업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평생 직장 생활만 했지 장사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수야, 사업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건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달라요. 인터넷만 있으면 다 돼요. 저 유튜브에서 다 배웠어요. 성공 사례도 엄청 많고요. 아들은 핸드폰을 꺼내 여러 영상들을 보여줬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 달성, 부업으로 시작해서 억대 수입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단호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통장에 1억 5천만 원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안일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아예 없는 것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애매모호하게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이 있으니 자식에게 단호해지지 못하고 그 돈이 있으니 위험한 결정을 쉽게 내리게 되더라고요. 제 자식 이야기에 혹시 공감하시는 분 있으시죠? 자식이 사업하겠다, 창업하겠다 할 때 말리지 못하고 돈을 대주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때는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돈은 투자가 아니라 제 노후 자금이라는 제 방을 무너뜨릴 첫 번째 물구멍이었습니다. 민수야,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 거니? 제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노트북을 펴서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초기 재고 구입비 2천만 원, 쇼핑몰 제작비 300만 원, 광고비 500만 원, 운영자금 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이었습니다. 아빠, 이 정도만 있으면 3개월 안에 본전 뽑을 수 있어요. 6개월이면 월 500만 원은 벌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아빠한테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아들의 계획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당신 우리한테 1억 5천만 원이나 있잖아. 3천만 원 정도야 투자라고 생각하자.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길인데. 사실 저도 속으로는 기대가 됐습니다. 아들이 성공하면 우리 노후는 더 풍족해질 거고 설령 실패해도 우리한테 아직 1억 2천만 원이 남아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계산이었는지 모릅니다. 결국 저는 은행에 가서 3,300만 원을 찾아 아들 통장에 넣어줬습니다. 민수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아빠도 이제 수입이 없어. 알았어요, 아빠. 정말 열심히 할게요. 아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노트북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하더군요. 쇼핑몰 제작하고 상품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분명히 잘 될 거야.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 방문 앞에 과일을 놓아두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아들을 위해 야식을 준비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의 쇼핑몰이 오픈했습니다. 민수야, 축하한다. 저와 아내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아들은 신나서 첫 주문이 들어온 걸 보여줬습니다. 아빠, 벌써 10개나 팔렸어요.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처음 한 달 매출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지만 시작치고는 괜찮다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 달엔 500만 원, 그 다음 달엔 700만 원.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걸 보며 저희 부부는 정말 안심했습니다. 여러분, 자식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계신 분들은 제 얘기 잘 새겨 들어주세요. 매출이 오르는 것과 돈을 버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문제는 셋째 딸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빠, 재고를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잘 팔리는 상품들이 있는데 물량이 부족해요. 500만 원만 더 주시면 대량으로 사서 마진을 더 남길 수 있어요.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민수야.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다. 네, 아빠. 이번에 대박 나면 빌린 돈 다 갚을게요. 그렇게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올라가는데 아들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더군요. 민수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아빠. 그냥 좀 피곤해서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매출은 올라가는데 반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에서 싸게 들여온 상품들의 품질이 엉망이었던 거죠. 고객들의 악성 리뷰가 쌓이기 시작했고 반품 배송비만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온라인 사업이라는 게 유튜브에서 보던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만 했죠. 아빠, 지금 광고를 제대로 돌려야 해요.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서 광고 안 하면 아무도 안 들어와요. 300만 원만 더 주시면 네이버 광고 한 달 돌릴 수 있어요. 또 300만 원. 제 통장 잔고는 어느새 1억 원 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자식 사업에 돈을 대줬는데 계속 추가로 더 달라고 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연금 200만 원이 있다는 게 저를 안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령 예금이 다 떨어져도 매달 200만 원씩은 들어오니까 괜찮을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 착각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저희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번 달 매출이 1,500만 원 나왔어요. 정말 대박이에요. 1,500만 원.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큰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와, 민수야. 정말 잘했네. 아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저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이야. 5개월 만에 1,500만 원이면 이제 정말 궤도에 오른 거 아니야? 아빠, 이제 3개월만 더 있으면 빌린 돈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아빠한테 용돈도 드릴게요. 아들의 그 말에 저희 부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대전 둔산동 갈비집. 평소 같으면 아까워서 못 갔을 곳인데 그날은 마음이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키운 보람 있네. 이제 진짜 편하게 살 수 있겠어. 연금 200만 원에다 아들이 매달 100만 원씩만 보태줘도 우리 부부 노후는 정말 안정적이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손주들 태어나면 용돈도 듬뿍 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내 자식이 잘 되면 성공하는 것 같아서 미래가 장밋빛으로 보이는 순간 말입니다. 저희가 딱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장밋빛 환상은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째가 되자 아들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이번 달은 매출 어때? 저의 물음에 아들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아, 네.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슷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깊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부침이 있는 거겠지 하고 넘겼죠. 알고 보니 그때 이미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경쟁 쇼핑몰이 같은 상품을 훨씬 싸게 팔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중국에서 5천 원에 사서 2만 원에 팔던 상품을 다른 곳에서는 1만 5천 원에 팔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손님들은 싼 곳으로 갔습니다. 아들의 쇼핑몰 매출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00만 원이던 매출이 800만 원으로 다음 달엔 500만 원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재고였습니다.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대량으로 들여온 상품들이 창고에 쌓여만 갔습니다. 재고 보관료만 한 달에 50만 원씩 나갔고 팔리지 않는 상품들은 결국 폐기 처분해야 했습니다. 아빠, 지금 위기예요. 경쟁사가 너무 싸게 팔아서 우리 쇼핑몰로 사람이 안 와요. 지금 추가 마케팅 안 하면 완전히 망해요. 7개월째 아들이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이라고 했죠. 800만 원. 제 통장 잔고는 이미 7천만 원대로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이미 4천만 원 가까이 줬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니? 처음으로 제가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지금 포기하면 지금까지 쓴 돈이 다 날아가요.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살아날 수 있어요. 제발요, 아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4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웠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 돈이 정말 헛된 게 되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살아날 수 있다는 아들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계속 돈을 쏟아붓는 것. 경제학에서는 이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한다던데 그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또 800만 원을 내줬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6,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6개월 만에 반도 안 남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만 있으면 우리 부부는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추가로 800만 원을 받은 아들은 대대적인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광고비로 들어간 800만 원에 비해 매출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광고비를 회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적자만 더 커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져 갔습니다. 저는 잘못된 행동을 또 했지요. 자식 사업에 이미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 아까워서 계속 돈을 대준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8개월째가 되자 아들은 거의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혼자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가끔 들리는 건 물건 던지는 소리와 욕설이었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걱정에 잠을 못 이뤘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운지는 아들이 말을 안 하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41살 먹은 아들이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아빠한테 얘기해봐. 아빠, 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아들이 거실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깜짝 놀라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쇼핑몰이 완전히 망해서 매출이 거의 0원에 가깝다는 것. 창고에 쌓인 재고가 3천만 원어치나 된다는 것. 그 재고를 처리하려면 반값에라도 팔아야 하는데 그마저도 안 팔린다는 것.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얼마나 썼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700만 원이요.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700만 원.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카드로 7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시겠어요? 내 자식이 내 등 뒤에서 내 돈을 몰래 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말입니다. 배신감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제 통장 잔고 6,200만 원에서 카드값 700만 원을 빼면 5,500만 원. 시작할 때 1억 5천만 원이었던 제 노후 자금이 8개월 만에 5,5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거의 1억 원이 증발한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지?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답을 모르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민수야, 이제 쇼핑몰 정리해라. 더 이상은 안 된다. 제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지금 접으면 재고 처리도 못해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3천만 원어치를요. 차라리 조금만 더 버티면서 재고라도 처리하게 해주세요. 아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접으면 재고 3천만 원은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니까요. 알고 보니 그게 함정이었어요.
재고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은 또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분 세일을 하려면 광고비가 필요하다, 배송비가 필요하다, 포장 재료가 필요하다. 끝이 없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사업을 접는 것도 돈이 드는 거더라고요. 그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창고 계약 위약금, 거래처 미지급금, 홈페이지 유지비. 접는 데만 500만 원이 더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또 500만 원을 내줬습니다. 제 통장 잔고는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의 3분의 1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것도 겨우 8개월 만에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 사업이 망해가는 걸 알면서도 마무리 비용이라며 계속 돈을 대주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사업을 정리한다고 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재고 처분 세일을 한다며 광고를 돌렸는데 돈만 더 나가고 물건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대체 언제까지 이러는 거니? 제 목소리에는 이제 지쳐버린 무기력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체통을 열었는데 낯선 봉투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김태수 귀하, 연체된 카드 대금 280만 원을 즉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평생 카드값을 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요. 그런데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지난 2개월간 온라인 쇼핑몰 광고비, 택배비, 상품 구매 등으로 총 480만 원이 결제되었는데 현재까지 280만 원이 미납 상태입니다. 민수야, 이게 뭐야? 너 또 내 카드 쓴 거야? 저는 아들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 카드 한도가 다 차서. 어차피 나중에 제가 다 갚을 건데. 어차피 나중에 갚는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니? 내가 쓴 돈이 얼만데? 제가 평생 지은 소리 중 가장 큰 소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빌 줄 알았는데 오히려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빠는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해요? 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돈 타령만 하시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다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돈 타령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영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여보, 영희야, 정신 차려. 저는 미친 듯이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119 불러. 아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들은 제 풀에 놀라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숨을 못 쉬어요.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그 1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를 안고 있는데 아내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희야, 정신 차려. 눈 떠봐. 제발. 하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심근경색 의심됩니다. 빨리 가야 해요. 심근경색.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보,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해. 제발.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비 선입금으로 1,500만 원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1,500만 원.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 제 통장에 남은 돈은 5천만 원. 여기서 1,500만 원을 쓰면 3,500만 원밖에 안 남는 겁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제발 우리 집사람 살려주세요.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평생 남 앞에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제가 66 먹은 늙은이가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걱정을 해야 하는 그 기분 아십니까? 제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머리는 차갑게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1,500만 원 내고 남은 돈 3,5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어 1,5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수술은 5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5시간 동안 저는 수술실 밖 의자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기도도 해봤습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 집사람만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하겠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환자실에서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하고 그 이후 재활치료도 몇 달은 받아야 합니다. 중환자실 하루 이용료만 해도 200만 원이고요. 200만 원씩 일주일이면 1,400만 원. 거기에 재활치료비까지 합치면 제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3,5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병원 원무과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님, 혹시 실손보험 들어놓으신 거 있으세요? 있습니다. 아내 명의로 실손보험이 있어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작년에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 처리되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보험료 미납? 저는 매달 빠짐없이 보험료를 아들 통장에 넣어줬는데요.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보험료 너 매달 냈지? 아들의 대답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그거 제가 사업 자금으로 좀 썼어요. 나중에 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제 눈앞이 빨개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놀라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런 배신감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내가 자식을 믿고 맡긴 돈을, 그것도 아내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험료를 자식이 몰래 빼돌렸을 때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배신인지 아십니까? 저는 병원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에 대고 토했습니다. 속에서 쓸개즙이 다 나올 때까지 토하고 또 토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귀신 같았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 호흡기를 낀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온갖 줄이 꽂혀 있었고 기계 소리만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내가 바보같이 아들만 믿어서. 유리창에 손을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6 먹은 늙은이가 병원 복도에서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는지 모릅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짐은 그대로 있었는데 아들만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조금 있다가 돌아올게요. 단 2줄.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무함 느껴보셨어요? 내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자식이 쪽지 2줄 남기고 사라졌을 때 말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허무함만 남더라고요. 면회는 하루에 2번, 한 번에 10분씩만 가능했습니다. 그 짧은 10분이 제게는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아내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장은 괜찮아졌는데 쇼크가 너무 커서 의식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청구서는 매일같이 날아왔습니다. 중환자실 비용, 약값, 검사비.
하루에 평균 250만 원씩 나갔습니다. 일주일이면 1,750만 원. 제 통장 잔고 3,500만 원은 2주도 버티지 못할 돈이었습니다. 저는 둔산동 주민센터로 찾아갔습니다. 평생 남에게 손 벌려본 적 없는 제가 공기업에서 32년 일한 제가 복지 지원을 받으러 간 겁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상담 창구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내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들 사업 실패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상담사 분이 제 재산을 조회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가 공시지가 3억 5천만 원이고 예금도 3천만 원 이상 있으시잖아요. 이러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집 한 채 있고 돈 3천만 원 있으면 부자라는 겁니까? 그 돈으로 병원비 2주치도 안 되는데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집을 처분하시거나 예금을 다 쓰신 후에 다시 오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사의 차가운 대답에 저는 그냥 일어나 나왔습니다. 규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중산층의 비극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했다는 이유로 노후 대비해서 돈 조금 모았다는 이유로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유 있는 것도 아닌 애매한 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좀 급매로 내놓아 주세요. 빨리 팔아야 해요. 부동산 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지금 시세가 안 좋아서 급매로 내놓으면 3억은 힘들 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억 8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억 8천. 7천만 원을 깎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32년 동안 공기업 다니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아파트. 은퇴하고 아내와 단둘이 여생을 보내려 했던 이 집. 이제 팔아야 합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기 벽에 걸린 액자는 아내가 고른 거고, 저 커튼은 작년에 새로 산 거고, 저 식탁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쓰던 거고,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집을 판다는 게 단순히 건물을 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을 파는 거였습니다. 그 안에 담긴 모든 기억과 추억과 희망을 다 파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2억 8천만 원의 매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죠. 평생 모은 집을 자식 때문에 급하게 팔아야 하는 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떤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집값보다 더 큰 무언가를 잃는 기분이에요. 집을 판 돈 2억 8천만 원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아들 사업빚 청산 800만 원, 제 카드 미납금 정리 500만 원, 아내 병원비 1억 2천만 원, 이사 비용과 새집 보증금 8천만 원. 손에 남은 건 고작 7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예금은 이미 아들 사업으로 날아갔고 3억 5천만 원짜리 집은 2억 8천에 팔았는데 거기서도 7천만 원밖에 못 건졌습니다. 합계 5억 원이 넘던 제 재산이 8개월 만에 7천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이사 가는 날 이삿짐 센터 트럭에 짐을 실으며 아내가 누워있는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당신이 깨어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새로 이사간 곳은 대전역 근처 낡은 오피스텔 3층이었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작은 방. 둔산동 32평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런 곳으로 오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오피스텔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안 마시던 제가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다가 혼자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취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 민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며칠을 안 씻은 듯 머리가 떡져 있었고 옷에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빠, 엄마는요? 병원에 계신다. 아들은 그 말에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아들이 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짐 싸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아빠, 너 오늘부터 여기서 우리랑 같이 안 산다. 나가. 아빠,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제 바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내가 엄마를 저렇게 만들었어. 내가 우리 집을 망가뜨렸어. 이제 그만 좀 해라. 여기 1,500만 원 있다. 내 마지막 돈에서 떼어준 돈이야. 이거 가지고 월세방이든 어디든 구해서 나가라. 오늘 이후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엄마 얼굴도 보지 마. 통장을 아들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통장에 왜 이것뿐이에요? 아빠 집 판 돈이 2억 8천만 원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애정마저 사라졌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제가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들은 통장을 주머니에 넣고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쫓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제 살을 도려내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아니었지만 유리창 너머로 아내를 봤습니다. 여보, 나 민수 내보냈어. 더 이상은 안 돼. 우리라도 살아야지.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힘없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영희야, 정말 고마워. 살아줘서 고마워. 민수는? 아내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집 나갔어. 우리 둘이 살기로 했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아내는 퇴원했습니다. 대전역 근처 오피스텔로 아내를 모시고 왔을 때 아내의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보, 미안해. 제대로 된 집도 못 마련해줘서.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소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 5,500만 원과 연금 200만 원. 오피스텔 월세 35만 원 내고 아내 약값 30만 원 내고 관리비 공과금 20만 원 내면 한 달에 115만 원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 4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배달 음식 오는 소리도 없고 카드값 걱정할 일도 없고 누구 눈치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대전천변을 걸었습니다. 아내는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제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둘이 걷는 것도 좋네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재래시장 가서 떨이 채소를 샀습니다. 집에서 된장찌개 끓여 먹고 김치찌개 끓여 먹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조금씩만 사 먹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 때문에 재산을 다 잃고 노후를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가끔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읽고 지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민수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네, 안 받을 거예요. 우리 이제 우리끼리 살아요. 아내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금 5,500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보험이니까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의 사업 자금 절대 대주지 마세요. 특히 경험도 없이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성공 사례는 극소수일 뿐입니다. 자식이 실패했다고 계속 돈을 대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공범입니다. 자식의 무능함에 동참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끊어야 자식도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내 명의로 된 카드, 통장 절대 자식한테 맡기지 마세요. 피가 섞였어도 돈 앞에서는 남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게 진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배우자입니다.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배우자뿐입니다. 연금 200만 원만 있으면 부부 둘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욕심 버리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전히 대전역 근처 작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15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지만 이제는 익숙합니다. 오히려 32평 아파트가 너무 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대전천변을 걷습니다. 아내의 다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제 팔을 잡지 않고도 혼자 걸을 수 있습니다. 산책 끝나고 집 근처 작은 카페에 들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나눠 마십니다. 5,000원. 점심은 집에서 간단하게 먹습니다.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가끔 재래시장 가서 생선 한 마리 사올 때도 있습니다. 저녁도 비슷합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삼겹살이나 갈비탕 정도. 그게 우리의 작은 사치입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아들이 있을 때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인데 둘이서는 충분하더라고요. 월세 35만 원, 관리비 15만 원, 아내 약값 30만 원, 통신비 10만 원, 식비 80만 원, 기타 30만 원. 딱 맞아떨어집니다. 예금 5,500만 원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정말 큰일 났을 때를 위한 비상금입니다. 아내가 다시 쓰러지거나 제가 큰 병에 걸리거나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기로 했습니다. 가끔 민수 생각이 납니다. 잘 먹고 있는지, 어디서 자는지, 건강한지.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미워해도 자식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또 무너질 것 같아서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밤에 혼자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우는 걸 압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위로해주면 아내도 저도 무너질 것 같아서요. 지난주에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택배 상하차 일 시작했어요. 비록 힘들지만 제 손으로 돈 버니까 뿌듯해요. 엄마 건강하시죠? 보고 싶어요. 읽고 지웠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일 시작했대요. 한번 만나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야죠. 사실 제 마음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니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그리움이 차오릅니다.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너무 빨리 용서하면 아들이 또 의지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 둔산동 3억 5천짜리 아파트와 1억 5천만 원의 예금, 그리고 연금 200만 원. 이 정도면 노후가 완벽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을 무너뜨린 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제가 가장 사랑했던 제 자식이었습니다. 자식의 사업 실패가 우리 부부의 노후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지금 제게 남은 건 5,500만 원의 예금과 연금 200만 원, 그리고 병을 이겨낸 아내뿐입니다. 3억 5천짜리 집은 사라졌고 1억 5천만 원도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이 그때보다 행복합니다. 가짜 희망에 매달리지 않으니 마음이 편합니다. 자식 눈치 보지 않으니 자유롭습니다. 적게 쓰고 소박하게 사니 연금 200만 원이 이렇게 큰 돈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식의 사업 자금은 투자가 아니라 노후 파괴입니다. 경험 없는 자식이 사업하겠다면 말려야 합니다. 돈 대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둘째, 내 명의는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카드, 통장, 보험, 뭐든 자식한테 맡기지 마세요.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남입니다. 셋째, 연금과 배우자가 최고의 노후 자산입니다. 큰 집도 많은 예금도 자식이 있으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지만 연금 200만 원이면 부부 둘이 크게 아프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아끼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주변에 자식 사업 자금 대주려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보여주세요. 제 실수가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를 꼭 안아주세요. 그게 가장 큰 재산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김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